안녕하세요. 저는 스승님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배운 40대 남자입니다. 한때 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스승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언제나 사랑으로 절 가르쳐 주신 저희 스승님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이혼 이후 아버지 어머니 모두 절 돌보지 않았고 자연스레 조부모님께서 절 돌봐주셨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으로 따뜻하고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마음에 결핍이 있던 전 어릴 때부터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윤서가, 오늘 네 아빠가 저녁에 널 보러 오겠다는구나.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으렴. 알았니? 제가 왜요? 아빠 만나서 뭐해요? 저 데려다가 키우기라도 할 거래요? 아니잖아요. 저 약속 있어서 나가요. 애들이랑 헤어지면 들어올 테니까 찾지 마세요. 전 가끔 절 보러 찾아오는 부모님마저 밀어냈습니다. 그 당시엔 두 분 다 절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반항적인 제 모습을 보고 늘 속상해 하셨습니다. 절 붙들고 울기도 많이 우시고 본인 탓이라며 자책도 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우리 손주에게 해준 게 없어서 제가 저렇게 엇나가는 거야. 다 이 할미가 모자란 죄다, 죄. 그런 할머니의 한탄을 듣고 있는 제 마음 역시 편할 리가 없었죠. 속으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때 전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칠게 말하고 더 세게 반항하며 마음속 외로움과 분노를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학교에서 역시 불량 학생 그 자체였어요. 소위 왜 짱이라고들 하죠. 야야, 그거 들었어? 강윤석 또 옆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 했대. 경찰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야, 말 조심해. 강윤석이 들으면 어쩌려고. 저번에 누가 걔 뒷말하다가 걸려서 작살이 났다잖아. 무슨 조폭들이랑도 어울려 다닌다던데? 평범한 학생들은 제 근처엔 오지도 못했고 전 학교에서 싸움으로 유명한 녀석들을 다 6명씩 달고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절 욕하시겠지만 가끔 용돈이 부족하면 반 애들한테 돈을 갈취하기도 했어요. 야, 돈 좀 있냐? 내가 다음에 줄 테니까 돈 있으면 좀 줘봐라.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건 이따가 학원비 낼 돈이야. 좀 줘보라고. 누가 떼먹냐? 사람을 양아치로 하나. 나중에 준다고 내가. 저의 이런 비행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자 이미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 덩치가 더 커졌고 그땐 정말로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아버지도 절 무서워하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정말. 윤서가, 너 할머니 말 들어보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돈을 뺏고 다닌다며? 혹시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면 아빠가 줄게.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못 써. 자, 이거 받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게 용돈까지 주며 저를 말리려고 하셨어요. 너무나 막대 먹은 전 그 돈을 아버지 앞에 던져버렸죠. 누가 돈 달래요?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요. 내가 언제 이딴 거 달라고 했냐고요. 제가 위협적으로 대들자 당황한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셨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오히려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 지금 애비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낳아준 부모에게 이딴 식으로 구는 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야? 할아버지 목소린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시던 분이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신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도 전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내가 뭘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죠. 나한테 남이에요.
말만 아빠지 언제 나 키운 적 있어요? 이 낡은 집에 날 버리고 갔잖아요. 제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날이 서 있었고 누가 들어도 상처가 될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진 말없이 흩어진 돈을 주우시더니 다시 잘 정리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래도 용돈은 받아둬라. 학교 친구들한테 못되게 굴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건 너야. 난 이만 가보련다. 어머니 아버지 저 그만 갈게요. 할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면서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사과하라고 했지만 전 끝까지 제자리에 서서 쓸쓸히 떠나가는 아버지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방황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고1 때 담임 선생님은 진작에 절 포기하셨고 2학년이 돼서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2 개학 첫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반갑다. 오늘부터 너희와 지지고 볶는 즐거운 생을 하게 된 선생님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학생 주임이야. 그 말인즉슨 적어도 우리 반에선 나쁜 짓을 하는 학생은 없다는 뜻이지. 누가 딴 생각 품고 있다면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는 게 좋을 거다. 알겠지? 그때도 전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교실 뒤에서 장난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 안에 어른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했다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아버지가 어떤 사정인지 얘기했지만 사실 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윤서가, 네 아버지가 너를 버리고 간 게 아니야. 너 하나 키워보겠다고 전국 팔도로 돈 벌러 다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디 네 아버지를 가엾게 여기고 가끔 집에 오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없겠어? 이렇게 할머니에게 한 소리 들은 날이면 전 어김없이 학교에 가지 않고 뒷골목이나 배회하며 나쁜 짓을 일삼았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 시비가 붙으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엉겨붙어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막장 생활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은 지역에서 유명한 건달들이 절 스카우트하러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또 좋아서 그 건달들 뒤를 따라다니기 이르렀습니다. 학교에선 당장 난리가 났고요. 강윤석 학생 하는 짓이 이미 도를 지나쳐도 한참은 지나쳤어요. 당장 퇴학 처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학교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까? 학부모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 학생은 이제 교복이 아니라 구치소 옷을 입어야 어울릴 판이라고요. 교장 선생님, 윤석인 마음이 외로운 아이입니다. 세상에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방황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더 거칠고 더 세게 나를 세우는 거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윤석이의 상처를 학교에서마저 알아주지 않으면 윤석인 결국 진짜로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 겁니다. 저는 윤석이를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윤석이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윤석인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선생님의 절절한 말을 듣고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누구 하나 절 믿어주지 않고 그저 양아치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선생님은 왜 제게 기회를 주시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선생님은 제가 학교 담을 넘고 도망치면 그 담 너머까지 따라오셨죠. 가출하는 날엔 밤 늦게까지 절 잡으러 다니셨고요. 윤서가, 너희 밤중에 뭐 하는 거야? 여긴 학생들이 올 때가 아니다. 얼른 집에 가자. 할머니 기다리신다. 아, 쌤,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쌤은 가족도 없어요? 저 말고 쌤 가족들한테 신경 쓰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녀석이? 너 지금 나 장가 못 간 노총각이라고 놀리는 게야? 나 장가 못 간 건 다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노총각 딱지 떼주고 싶거든. 일찍 집에 가. 알겠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조직 폭력배 소굴까지 찾아와 저를 데려가려고 하신 일이었어요. 어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나?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쇼. 험한 걸 보기 싫으면
이거 비켜요. 여기 강윤석이라고 있죠? 걔가 내 학생인데 내가 좀 데려가야겠습니다. 내가 윤석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이야, 선생님 대단하시네. 겁도 없고. 야, 윤석이 나와봐라. 너 선생님이라신다. 이봐요. 윤석이가 말이죠. 아주 장래가 유망한 건달이에요. 이 동네에선 학교에 뺏기기엔 아깝다는 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냥 포기하시죠? 야, 이놈들아. 너희 두목 당장 나오라고 해라.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을 이런 데 데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윤석이 너희 깡패들과는 달라. 선생님은 겁도 없이 조폭들과 마주섰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좋게 넘기려는 듯 했지만 선생님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결국 화를 내며 밀치고 손까지 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선생님이 그 위험한 곳까지 절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조폭 몇 명이 선생님을 둘러싸고 폭행을 가하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던져 선생님을 보호했습니다. 조폭들은 그런 절 보고 침을 뱉고 비웃었고요. 저는 얼굴이 멍투성이인 선생님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냥 넘어가 줄 것 같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제가 뭔데요? 저 좀 내버려둬요, 제발. 저는 선생님께 제발 절 포기하라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저같이 희망도 미래도 없는 학생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애처럼 엉엉 울자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윤서가, 제발 학교로 돌아가자. 어? 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했든 난 널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난 네 눈을 보면 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네 눈을 보면 그 안엔 외로움도 분노도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보여. 저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생님 눈앞에 있는 진짜 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때까지 다 큰 줄로만 알았던 전 사실 아직도 너무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의 진심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윤서가 겨우 담임인 주제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지? 그게 말이다. 널 보고 있으면 꼭 어릴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선생님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 부모님 가슴에 대못도 받고 지금은 정신 차려서 선생님이 되었지만 예전에 나도 네가 지금 겪는 그 혼란 다 겪어봤어. 그래서 널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나와 똑같이 방황하는 너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싶구나. 저는 선생님의 진심을 듣고 난 뒤 조직 생활을 정리하고 학교에 출석이나마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선생님이 저에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시험해보고 싶은 못된 마음이 들었네요. 그때 당시 선생님이 타고 다니던 차가 세피아였거든요. 옛날엔 CCTV도 없고 주차장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으니 저는 선생님을 골려줄 못된 장난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날 선생님의 자가용 바퀴 4개를 모두 송곳으로 구멍을 냈어요. 바람이 빠져 주저앉는 차를 보고 깔깔 웃기까지 했네요. 선생님은 제가 그랬다는 걸 아시면서도 절 태연하게 운동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전 크게 혼날 각오라고 운동장 벤치로 나갔죠. 그런데 선생님은 절 혼내지도 않고 크림빵과 우유 하나를 건네주시더군요. 너 밥은 먹었냐?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더 힘내야지. 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 일단 빵과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빵하고 우유는 갑자기 왜 주시는 거예요? 너 자동차 바퀴 뚫어둔 거 보니까 힘께나 쓴 것 같던데? 혹시 그 짓거리 하다가 기운 빠졌을까 봐. 너 쓰러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빵이랑 우유 챙겨왔다 이놈아.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또 껄껄 웃으셨어요. 선생님은 매번 이런 식으로 절 당황하게 하셨고
또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 덕분에 전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선생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마침내 제가 가장 어렵고 어색해하던 사람과의 화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말없이 절 데리고 오래된 찻집에 데려가셨어요. 어리둥절하게 선생님 뒤만 쫓아오던 전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윤서가 앉아라. 아버지 오랜만에 뵙지? 오늘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거 다 털어놓고 가자. 어쩌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일 테니까. 윤서가 많이 놀랐지? 아빠가 용기가 없어서 너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다. 우리 아들과 진솔하게 얘기 한번 못하고 산 것 같아서 예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선생님은 자리를 비켜주셨고 전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업 비주로 어머니와 다투던 이야기, 결국 이혼까지 하고 돈을 벌러 절 조부모님께 맡길 수밖에 없던 사연, 그리고 아버지가 오직 저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동안 제가 크게 오해하고 있던 아버지의 본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전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아버지도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윤서가 미안하다. 난 그저 빨리 돈을 벌어 너랑 같이 살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마음에 상처 가득 있고 방황하는 널 보니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차라리 내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조금 가난하더라도 같이 살아볼 걸 그랬어. 저도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죄송해요. 진짜는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힘드셨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날 17년 만에 아버지와 진한 화해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다 절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신 선생님 덕분이었죠. 그동안 워낙 공부를 안 해서 하루아침에 성적을 올리거나 모범생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저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만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져가는 절 보고 주변 사람 모두가 놀랐죠. 야, 너 봤어? 강윤석 오늘 수업 시간에 끝까지 안 자고 필기까지 하던데? 거짓말하지 마. 난 걔가 교실에 앉아 있는 것도 신기한데 필기까지 했다고? 갑자기 왜 그런데? 어디 아픈가? 반 친구들은 여전히 절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선생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은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안정적이었고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꾸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제가 사고를 치지 않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제 한시름 내려놓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곧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대학 갈 성적이 못 되기도 했고요. 아버지를 돕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 가장 응원해 주신 분도 바로 담임 선생님이세요. 윤서가 돈 벌어보니 어때? 학생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어엿한 사회인이 된 걸 보니 난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저도 철들었나 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를 이제 한다니까요. 선생님, 그래도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드세요. 이렇게 선생님과의 인연은 졸업 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때가 되면 꼭 선생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하며 안부를 나눴죠. 하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사회는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쁘고 냉혹한 곳이더라고요. 특히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제가 생활비를 벌며 아버지 빚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돈은 매번 부족했고 집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선생님, 이번 스승의 날에 특근이 잡혀서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 선생님 생신 땐 꼭 찾아뵐게요. 무리하지 마라, 윤서가.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무리 바빠도 밥 잘 챙겨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건강 잘 챙기시라고 안부 전해주렴. 저는 선생님이 늘 같은 자리에서 절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잠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세월이 조금 흘렀고 선생님이 정근을 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라도 선생님을 찾아뵀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할머니가 아프셔서 연락드려야지 하다가 때를 그만 놓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무렵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쯤 휴대폰까지 분실하면서 가지고 있던 연락처들도 모조리 날아가 버렸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전 그저 무작정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샌가 조금씩 생활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까지 모은 돈과 대출을 약간 받아 20평짜리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이제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좀 작은 집이긴 해도 아버지랑 저 둘이 살기엔 충분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더라. 이제 우리 둘이 의지하고 살자꾸나. 이때까지 못한 애비 노릇 지금이라도 열심히 노력해 보마. 아버지와 드디어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된 전 30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저 한 사람만 보고 믿고 따라와 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윤석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엄마 아빠가 윤석 씨 꼭 한번 만나보고 싶대. 내가 윤석 씨 칭찬 하도 많이 했더니 궁금하신 모양이야. 그렇게 아내의 제안으로 처가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괜찮아, 윤석 씨. 우리 부모님 절대 무섭지 않아. 그냥 평범한 분들이셔. 아마 윤석 씨 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제가 긴장했던 게 무색하게 아내의 말처럼 장인 장모님은 상냥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제가 그동안 집안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오히려 고생 많았다고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젊은 남자 혼자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넨 정말 효자구만. 난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하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난 그걸로 충분해. 장모님도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까지 혼자 고군분투하던 제 인생에도 아내를 만나 드디어 따스한 봄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며 전 당연히 선생님을 식장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처도 분실했고 학교에 문의를 해도 이상하게 선생님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제가 장가가는 걸 보면 분명히 크게 기뻐하셨을 텐데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 또다시 이런저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언젠간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아내는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싶다며 이제까지 모은 돈을 합쳐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아버진 제일 먼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새아가 시아버지랑 같은 집에 사는 것도 불편할 텐데 내 병간호까지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봤을꼬.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항상 건강하게 저희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잘 지내요, 아버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와 아버지, 그리고 저 세 식구였던 단출한 가족은 아이를 셋이나 낳으면서 6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 자매 없이 외롭게 자란 전 식구들로 북적북적한 화목한 가정을 꿈꿔왔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마다 함께 둘러앉아 먹는 식사, 그리고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는 아버지와 아내까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제가 40살이 됐을 무렵엔 아버지와 힘을 합쳐 인력사무소를 하나 개업했습니다. 물론 일용직 노동자를 관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이 워낙 거칠기도 했고 뜨내기 인부들이 많아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는 일은 흔한 경우였고요. 가불해달라는 요청도 어찌나 많던지요.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이 내일 당장 수술이라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얼마만이라도 일당을 미리 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너무나 절박해 보이는 말에 몇 번 가불을 해줬다가 뒤통수도 엄청나게 맞았네요. 한 번은 제가 파견 보낸 인부 2명이나 도망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현장에 가서 일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소장님, 인부들이 또 도망갔어요. 겁나서 소장님 사무소랑 일을 못하겠네 정말. 사람 좀 똑바로 보내주세요. 네? 맨날 마음 약해져서 사정만 봐주지 말고요. 옆에선 제가 너무 무르다고 했지만 다 사람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정말로 가슴 따뜻해졌던 일화들도 꽤 있습니다. 한 번은 방학 때마다 나오던 대학생 친구가 바카스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소장님, 저 드디어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다 소장님 덕분이에요. 다른 데선 제가 새님처럼 생겼다고 일을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소장님만이 절 믿고 일을 시켜주셔서 그 돈으로 고시원비도 내고 학비까지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내 덕인가. 자네가 방학 때도 쉬지 못하고 고생한 덕분이지. 그동안 공부하랴 돈 벌랴 고생 많았는데 이제야말로 자네 꿈을 크게 펼쳐보게나. 그렇게 온갖 희로애락을 겪으며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저도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저희 큰아들도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쁘게 오전 일을 끝내고 비교적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전 그때 사무실에서 서류 일을 보고 있었는데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저희 사무소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인력사무소 맞나요? 맞긴 한데 우린 학생은 받지 않는데 어쩌지?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군데도 넘게 거절당했거든요. 소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요. 저희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보태야 하거든요. 학생의 사정을 들으니 너무나 딱한 사정이었지만 그래도 학생을 위험한 건설 현장 인부로 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일단 학생을 안으로 들이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넸죠. 학생이 학교는 어쩌고 일을 구하러 다녀요?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주민센터 같은 데는 가봤어요? 집이 많이 어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저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딱히 없더라고요. 저 학교는 안 다녀도 돼요. 저 17살이고요. 지금은 돈 버는 게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학생의 눈을 보니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도 가장 방황했던 시기가 17살 무렵이어서 그런지 유독 그 학생에게 마음이 가더군요. 학생 사정은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부모님 동의서 받아와요. 그 정도는 허락받고 올 수 있죠? 학생은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당장 동의서를 가져오겠다며 연신 인사를 하고 곧장 사무소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렇게 기뻐하며 웃는 걸 보니 영락 없는 아이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을 시킬지 걱정이 앞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학생은 아버님 동의서 한 장을 들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전 혹시나 거짓으로 쓴 동의서일까봐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동의서에 적힌 익숙한 이름을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성함이 아버님 성함이 맞나? 네, 맞아요. 제 아버지 성함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소장님? 저 진짜로 허락받고 온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익숙한 그 이름은 바로 저의 영원한 스승님 성함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선생님의 아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 고생하고 있을 리도 없을 테고요. 저는 학생에게 동의서를 받아들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사정이 급한 거 알겠으니까 일은 하게 해줄게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평일에 학교는 계속 다닐 것. 둘째,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받을 것. 셋째,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은 아무리 급해도 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지킬 수 있겠어요? 네,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소장님. 저 열심히 일할게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따야 해요, 학생. 요즘 세상에 학교 졸업장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엔 열심히 일하고 평일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요. 알겠죠? 학생은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겠다며 제게 두 번, 세 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전 한겨울 갑자기 나타난 학생과 신기한 인연을 맺게 되었죠. 학생의 이름은 주성이었습니다. 전 주성이에게 될 수 있으면 위험하지 않고 쉬운 일만 주려고 했어요. 주성인 그런 저의 배려를 알았는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 주성이가 기특해서 전 5천 원, 만 원씩 1급도 더 챙겨주고 제 아이들 학용품 살 때 주성이 것도 하나씩 더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처럼 주성이를 챙기다 보니 부쩍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주성이도 제 말을 정말 잘 따랐고요. 소장님, 저 어제 현장 나갔다가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들으셨어요? 저 다음에도 또 왔으면 좋겠대요. 녀석, 이미 전화 받았다. 요령도 안 피고 열심히 했다며? 아주 잘했어. 주성이가 이렇게 예쁜 짓을 하니 일이 없는 날이라도 불러서 밥도 사주고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주성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물었어요. 주성인 덤덤하게 부모님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게 엄만 예전에 도망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누워 계세요. 엄마가 도망가면서 빚도 많이 남기고 원래 있던 돈도 다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대요. 주성인 그러면서 작은 지갑 속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땐 아버지도 안 아프고 엄마도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목했던 사진 속 이 순간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도 저 씩씩하게 이겨낼 거예요. 소장님 일도 시켜주셨잖아요. 씩씩하게 이겨내겠다는 주성인 차마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어요. 전 주성이에게 사진을 보여달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어디 사진 좀 보자. 우리 주성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씩씩하고 야무진지 소장님이 좀 봐야겠다. 하지만 전 사진을 보자마자 떨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사진 속 얼굴을 보며 전 차마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여러분도 안 믿기시겠지만 사진 속에서 주성이 옆에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진 바로 제 고등학교 시절 은사이자 제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선생님이었어요. 굵은 뿔테 안경, 장난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온화한 얼굴,
그리고 한 손으로 주성이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그 포즈까지도 너무나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남은 모습 그대로였죠. 전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보며 급히 숨을 들이켰어요. 주성아, 혹시 사진 속 이분이 네 아버지 맞아? 정말 네 아버지셔? 네, 저희 아버지 맞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주성의 아버지가 제 스승님인 걸 확인하는 순간 전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우연으로 다시 절 찾아온 걸까요? 저의 스승님이자 은인인 그분의 아이가 제 앞에 절 믿고 일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이 순간이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일단 주성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아이에게 이 놀라운 인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성아, 내일은 학교 가는 날이지?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렴. 내일 공부 열심히 하고 주말에 또 보자. 전 주성이를 돌려보내고 곧장 집으로 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내 역시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계속 되묻더군요. 그동안 내가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한 걸 이제라도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걸까? 솔직히 나 너무 떨리고 두근거려서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뵈야 할지도 모르겠어. 너무 긴장하지 마, 여보. 선생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보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그러지 말고 주성이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건 어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아내는 선생님이 아내분도 없이 혼자 집에 계시다는 말을 기억하고 다음날 몇 가지 반찬과 옛날에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몇 가지를 직접 포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댁으로 가면서 예전에 선생님이 종종 제게 주시던 크림빵과 우유도 샀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뵈러 갈 준비를 하니 예전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꼭 소풍을 앞둔 학생처럼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전 주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성아, 소장님이야. 벌써 학교 갔다 왔니? 네, 소장님.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이라 집에 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사실 내가 주성이한테 줄 게 좀 있어서 주성이네 좀 찾아가려고. 혹시 여기 동의서에 적힌 주소로 가면 될까? 주성인 제가 집으로 간다고 하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집이 누추한데 괜찮겠냐고 망설였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한 번도 집에 데려가지 못했는데 그때 망설이는 주성의 마음이 어떨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괜찮아.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뭐.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마침 우리 아내가 반찬이랑 음식 몇 가지를 싸줬는데 이것도 전해주고 싶어서. 우와, 정말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둘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소장님. 집에 조심히 오세요. 전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성이가 적어준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보니 서울 외곽에 아주 오래돼 보이는 동네였어요. 주성인 집 앞까지 미리 배웅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주성이 뒤를 따라 골목에 있는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누군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더라고요. 아버지,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소장님이 오셨어요. 또 사모님께서 반찬도 이렇게나 많이 해주셨네요. 주성의 말에 주성의 아버님, 그러니까 제 스승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전 차마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사실은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오셨어요? 아,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군요. 우리 주성이를 그렇게나 잘 챙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선생님은 언제나 젊고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앞에 계신 선생님은 병색이 완연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힐 때 쏟아져 나오는 그리움과 죄송함이 북받쳐 선생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김동학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자 주성이도 선생님도 모두 깜짝 놀라 당황하더라고요. 저 윤석이에요. 강윤석. 그렇게나 선생님 속을 썩이고 말썽만 부리던 강윤석이요. 그러자 선생님 눈이 서서히 커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석이? 우리 윤석이라고? 아이고, 얼굴 좀 보자. 세상에나, 강윤석, 너 맞구나. 내가 눈이 침침해져서 네 얼굴도 못 알아봤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윤석이 네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 그렇게 선생님과 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뵌 게 20년도 더 된 것 같았어요. 20년의 세월이 저희를 서로 한눈에 알아보지도 못하게 변화시켰지만 그때 그 마음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과 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20년 동안 서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너희가 노총각이라고 놀리던 거 기억나? 내가 정근을 가고 40대 중반에 결혼했으니 넌 아마 몰랐을 게다. 우리 주성이도 늦은 나이에 본 귀한 아들이야. 아내도 나도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라 마음이 급했던 거지. 서로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짧았으니까. 아낸 주성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남자 눈이 맞아 집안 재산을 몽땅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주성인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종종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손톱을 뜯더라고요. 주성이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 그런 손을 가질 정도로 일을 해야 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난 주성이한테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학교도 휴직하고 주성이 엄마만 찾아다녔지. 가지고 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주성이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매정하게 연락을 끊더라고. 선생님은 그 무렵부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학교도 휴직하고 술만 먹는 날들이 길어지니 몸에 탈이 났던 거죠. 선생님은 지금 식도암 2기로 암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입원도 못하고 근근히 약만 타먹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공무원 연금도 일시금으로 다 이미 지급받아 아내가 남기고 간 빚을 처리하는데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큰 나무처럼 든든했던 선생님이 이런 고초를 겪으셨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우리 주성이가 얼마나 효자던지 아픈 아빠 간호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다.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시키는 건 애비로서 못할 짓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주성이 덕분에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네 내가. 역시 선생님 아들 답네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저도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께 받은 은혜 꼭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기회가 돼서 다행이에요. 전 한사코 괜찮다는 선생님을 뒤로하고 주성이에게 우선 제일 급하게 나갈 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주성인 한참을 망설이다가 월세가 2달이나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우선 월세부터 이체시키고 가져온 반찬과 음식을 냉장고 가득 넣어두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주성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네에게 큰 빚을 지네. 그래, 자네 아버님도 잘 계시지? 예, 아버님도 몇 해 전 큰 병을 앓으셨는데 지금은 완치되셨어요.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저 벌써 새아이 아빠가 되었어요. 큰아인 주성이랑 나이도 비슷하고요. 선생님은
제가 벌써 새아이 아빠라는 말에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되어 미안하다고도 하셨고요. 결혼식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시다면서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게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신 평생의 스승님이세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것들이었고요. 그 감사 인사가 너무 늦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한걸요. 이렇게 다시금 스승님을 만나게 된 전 지난 세월 동안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을 부지런히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선생님과 주성의 낡고 열악한 월세방을 정리하고 근처에 작지만 깨끗한 전셋집을 얻어드렸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엄청 좋은 집을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주성이가 지내기에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역시 처음엔 안 받겠다고 못 받는다고 고집을 엄청 부리셨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 고집은 정말 못 말리겠네요. 선생님, 어차피 이 집 전세라 제가 나중에 전세금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2년만이라도 지내보세요. 네?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이 그저 건강을 회복하는 데만 전념해 주세요. 이 못난 제자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신히 이사를 마치고 전 주성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주성아, 너 이제 어디서든 아르바이트 할 생각은 말어. 그저 넌 공부에만 전념해. 학비나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알겠지? 주성이도 선생님을 쏙 빼닮아서 잠깐이라도 돈을 벌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저도 왕년에 한 고집했거든요. 결국엔 그 녀석도 얌전히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우선 해야 할 일들을 끝내고 전 주성이와 선생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만큼이나 제 아버지도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아버진 눈물까지 흘리며 반기시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이제야 뵙습니다. 자식놈 맡겨두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석이가 저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란 건 다 아버님 노력 덕분입니다. 저만큼이나 눈물의 상봉식을 한 두 분은 지금까지도 서로 정다운 사이로 지내고 계시답니다. 가끔 만나 바둑도 두고 식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이 흐른 지금 주성인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아직 얼굴엔 어린 티가 나는데 성실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주성아, 내가 학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나지? 대학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해라. 그리고 나중에 더 멋진 어른이 되어서 네 아버지께 그 은혜 갚고 나도 주성이 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그 보답은 선생님께서 다 받으셨으면 좋겠구나. 넌 이제 선생님의 유일한 희망이야. 알지? 네,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소장님. 제 아버지가 소장님께 좋은 스승님인 것처럼 소장님도 저에게 은인이세요. 저도 소장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서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꼭 도움에 살게요. 고맙다, 주성아. 그렇게 말해줘, 고맙다. 주성인 대학생이 된 지금도 방학 때마다 제 사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곤 한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과도 친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선생님은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전에 비해 몰라보게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한 학생에게 아낌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날 이렇게나 큰 선물로 돌아온 것 같네요. 한 사람이 베푼 작디 작은 선의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그 은혜가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감싸안는 것. 그게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닐까요? 전 오늘도 선생님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인생의 스승님이 계시다면 혹은 계시지 않더라도 늘 남을 돕고 베풀면
모든 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